오늘은요, 한때 폴란드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말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연쇄살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다. 자, 이게 당시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인 우리에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선정이었죠. 하지만 그 철의 장막 뒤편에서는요. 국가가 애써 부정하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소위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자들이 조용히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자,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악의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만든 한 살인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공비의 뱀파이어라고 불렸던 즈지스와프 마르비츠키입니다. 활동 기간을 보세요. 무려 6년입니다. 6년 동안 21명의 여성을 공격했고 그중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압력이 엄청 낮다는 건데요. 희생자 중 한 명이 하필이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당 제1서기의 조카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수사가 순식간에 그냥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마르비치키는 자기 아내의 고발로 체포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와 범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궁비해의 뱀파이어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을 무렵 크라쿠프라는 다른 도시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뭐랄까 훨씬 더 섬뜩한 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마르흐비치키 사건이 정치적인 배경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퍼즐 같았다면요. 이번에 등장한 카롤 코트라는 인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악은 훨씬 개인적이고 어떤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악, 순수한 가학성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죽음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이었어요. 도살장에 가서 동물이 죽는 걸 보고 피를 마시고요. 그러다 동물을 학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사람을, 그것도 노인과 어린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칼이 살을 가를 때 느꼈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경험은 교수대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살인 자체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는 거죠. 자신의 범죄를 마치 예술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국가도 더 이상 이런 흉악범죄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게 된 거죠. 괴물들이 점점 더 잔인하게 진화하니까 그들을 쫓는 사냥꾼, 즉 경찰도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엔 전갈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파베우 투훌린입니다. 폴란드 북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범행 수법도 아주 잔인했죠.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 경찰 조직을 시민군, 즉 MO라고 불렀는데요. 이전까지는 주로 정치범을 잡는 데 동원됐었죠. 하지만 이 전갈을 잡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 경찰이 정치경찰에서 현대적인 범죄 수사기관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이런 흉악범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걸 보고 따라하는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톰의 뱀파이어라고 불린 요아킴 크니하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이 사람은 놀랍게도 맨 처음 이야기했던 자곰비 뱀파이어, 마르흐비츠키의 재판을 직접 보러 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들은 범죄 수법에 영감을 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개 재판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비극을 낳은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자 폴란드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살인마와 마주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0. 이게 1992년에 체포된 비투프의 뱀파이어,
레셰크 펜칼스키가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살인의 숫자입니다. 죽음의 도매상이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죠. 그런데요, 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살인 건수는 믿어지시나요? 간 한 건이었습니다. 90건을 자백했는데 고작 한 건만 유죄라니. 이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풀려나면 어떡하나 나라 전체가 공포에 따졌겠죠?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펜칼스키 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런 흉악범들은 형기가 끝나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5명의 연쇄 살인마는요, 단순히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걸 넘어서 폴란드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신화를 깨부수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60년대에는 그냥 막무가내식 강압 수사에 의존하다가 70년대 들어서야 전문 수사팀이 생기고 80년대엔 프로파일링 같은 과학 수사 기법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엔 아예 법까지 바꾸게 되잖아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뱀파이어들이 폴란드의 낡은 수사체계를 강제로 현대 범죄과학의 시대로 끌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오히려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가 스스로의 어둠을, 그늘을 애써 외면하고 없다고 부정할 때 과연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어쩌면 이것이 폴란드의 어두운 과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무서운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